네, 4.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절은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트러블 슈팅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 엔지니어라면 뭔가를 한 번에 딱 만들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 동작하고 있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어딘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를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TR 같은 경우에, BJT 같은 경우에 VB가 대충 0.71V 정도인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주로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DR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저메늄이면 좀 낮을 것이고, 갤리움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 좀 높을 것이고, 그렇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리콘으로 제작을 하는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0.7V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VC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압의 25%, 75%, 이 사이, 한 50% 내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회로에서 어딘가가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아닌지가 오픈되어 있는지 숏되어 있는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딘가가 붙어 있다거나 혹은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끊어져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솔더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납땜 여부가. 그 다음에 TR 자체가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TR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라든지 커브 트레이서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로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TR이 정상적인 동작 범위 안에서 동작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사실. 몇 가지 이그샘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회로도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전압을 측정했더니 RB 양단의 전압이 19.85V가 나왔고 컬렉터의 전압을 보니까 20V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쉬운 문제부터 추적을 해놔야 되겠죠. 20V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랑 전압이 같으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 전류가 IC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어디 끊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끊어져 있던 혹은 TR 내부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어 있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V도 아니고 19.85V라고 하는 애매한 볼트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 같지도 않고 여기가 딱 쇼트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완전히 그라운드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I는 R분의 V니까 계산했더니 대략 한 8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가 나왔습니다. 야, 그렇다면 왜 이게 도대체 80 마이크로암페어일까? 여기 0.7V 최소한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볼트가 나왔을까를 생각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설을 세워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가정하기를 혹시 여기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돼서 소자가 잘못됐건 혹은 납땜이 잘못됐건 하여튼 붙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똑같이 IB가 흘렀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체크해 봤더니 그때 흐르게 될 전류가 이렇더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구한 것과 똑같죠, 그죠? 네,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TR이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여기가 어딘가가 쇼트가 나 있거나 그런 경우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가 있는데요. 전압을 측정해 봤더니 여기 4V, 베이스가 4V, 컬렉터가 20V, 이미터가 3.3V가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대략 보게 되면 TR의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보니까 여기에 4V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20V 대비 여기 지금 8대2죠. 4대1이죠. 그러면은 이게 끊어졌다 생각했을 때 여기가 4V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죠?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은 뭔가 정상일 것 같다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R의 베타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도 더불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지금 4V인데, 그죠?
아이고, 베이스가 지금 4V인데 이미터가 지금 3.3V예요. 따라서 여기가 0.7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정상인 것 같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또 20V예요. 여기랑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흐르는 전류가 0이란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끊어져 있거나 혹은 TR 내부적으로 여기가 어디가 망가져서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거나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있죠. 네. 이어서 나오는 게 바이오스의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스테빌리티나 혹은 센시티비티와 같은 파라미터는 어디에나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가능한 한 우리의 시스템이 많은 경우에 안정했으면 좋겠죠. 많은 경우에 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센서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센시티비티나 셀렉티비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달라져도 확 바뀌거나 그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 뭐 앰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정한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이오스 잡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회로도인데 TR을 바꿔도 트랜지스터를 바꿔도 우리가 시당초 의도했던 대로 동작하게끔 되는 회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회로를 해석을 해보면서 몇 가지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주구장창 얘기했던 베타죠. 베타. TR의 HFE가 되겠습니다. 이 HFE는 온도에 따라서도 바뀌고 사실 DC 커런트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그리고 VB, 스레시홀드 볼티지 혹은 니 볼티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온도에 따라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캐리어들이 전하들이 움직임이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니까 더 낮은 문턱 전압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보통 0.7V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ICO. ICO는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해서 전류가 원래는 0이었으면 좋겠는데 0이 아닌 전류가 흐르죠. 컷오프일 때.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커먼 리미터에서 컷오프 리전을 얘기할 때 여기 좀 확대해서 그렸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냈었어요. 아이고. IB가 0일 때 IB가 0일 때 여기 딱 가로축에 붙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컷오프 리전이 되는 거죠. 즉 IB가 0이 아닌데도 떠 있다는 얘기는 IC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IC가 0이 아닙니다. 이게 ICO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커진다 하는 거죠. 커진다. 얼만큼 그러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재 제품들 혹은 뭐 소자들은 기본이 룸 템퍼리처입니다. 실온이라고 얘기하죠. 룸 템퍼리처. 아이고 너무 길다. 템프라고 합시다 그냥. 실온. 실내 온도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가정에서 항상 제품에 대한 스펙이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갈 때 혹은 온도가 내려갈 때를 보게 되면 이 세 파라미터 전부 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 값도 덩달아 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개는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거는 하락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켜진다는 얘기죠. 더 쉽게 켜진다. VT 혹은 VK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영향이 회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에 대한 영향은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 주로 이제 ICO에 대한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IC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3장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했지만 이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고, 여기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이고, 굉장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작은 값임을 알 수가 있죠. 예, 여기를 보세요. 나노 암페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곱해 하나 많아. 이건 거의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ICO라는 값이 온도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점점 더블업 된다고 했었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IB는 우리가 이쪽에 KVA를 돌려보면 IB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흐르는 출력 전류의 IC를 생각해 봅시다. IC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 회로도가 가만히 똑같은 회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물론 베타도 영향받긴 하지만 ICO가 커지는 거죠. ICO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C도 그대로 커지는 거죠. IC가 그대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즉 IC가 커진 채로 있다는 거죠. 즉 IC는 변한 상태 그대로 있게 된다. 즉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변화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그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돼버리게 된다. 따라서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별로 안 좋은 얘기죠. 반면에 이미터 바이어스나 다른 회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드백 챕터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피드백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피드백이 뭡니까? 출력이 입력에 영향을 주면 그게 피드백입니다. 네. 여기 출력 전류가 IC죠. IC가 이 입력 KVL에 영향을 주죠. 그죠? 왜냐면 얘는 IB하고 베타배 관계가 있잖아요. 영향을 주죠. 따라서 얘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IC는 베타의 IB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베타랑 같지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B를 이제 구했습니다. 한번 구했는데 이 IC가 요거는 그대로인데 얘가 커졌다는 거죠. 온도가 뭐 올라가거나 해서 어떤 요인에서 커졌습니다. 자, 이게 커지게 되면 이걸 합산한 IC도 같이 커지게 되겠죠. IC가 커지게 되면 IC는 여기도 똑같이 흐르니까 당연히 VE도 커지게 됩니다. 자, VE가 커지게 되면 여기는 0.7V 그대로였는데 VE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RB가 작아지게 되겠죠. VRB가 작아지게 되면 IB가 작아지게 되겠죠. 근데 IB가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작아지니까 다시 IC가 작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IC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컬렉터 피드백도 볼까요? 이것도 유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ICO가 늘어나서 IC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게 늘어나는 거죠. 이 IC,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조금 삐져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IC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IC1은 이 둘의 합이니까 IC1은 IC 플러스 IB니까 IC가 늘어나면 당연히 IC1도 늘어나게 되겠죠. IC1이 늘어나면 VRC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양단의 전압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양단의 전압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7V 그대로죠. 아이고. 여기가 0.7V 그대로죠. 그럼 전체가 VCC인데 이게 늘어났고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 여기 양단의 전압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VRB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IB가 줄어들게 되고 IB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IC가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으로 스테이빌라이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볼티 디바이더 바이어스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볼테이지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끊어놓고 해석을 해도 그래도 괜찮다는 조건이 만족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이스에서 바라봤을 때의 등가 저항이 저항이 안 써있네요. 여기가 RC, RE라고 했을 때 이 R2의 10배 된 것보다 10배보다 더 크다. 그래서 끊어놓고 해석을 하나 붙여놓고 해석하나 여기 전압이 거의 같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VB가 어떻게 됩니까? VB는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C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 있었던 것처럼 IC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ICO가 뭐 온도가 늘어났다고 가져간다든지 해서 증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었어도 얘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IC가 늘어났습니다. IC가 늘어나면 IC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VE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쵸? 얘는 이건 같으니까 IC가 늘어나면 VE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VE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KVL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VB가 VBE 플러스 VE죠. 그런데 이게 일정하고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VB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VB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VBE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BE가 줄어들게 되면 VBE가 줄어들게 되면 VBE, IB 이상하게 자꾸 되네요. 어떤 점이 있다가 VB가 줄어들게 되면 IB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B도 줄어들게 됩니다. IB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줄어들게 되면 다시 또 여기도 영향을 주는 거죠. IC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빌라이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4.19절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Constant Current Circuit을 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예, 다시 보면 여기 Fix Bias가 있죠. 우리가 Fix Bias 회로에서 여기 지금 저항이 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류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류원과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KVL 돌려서 IB를 구할 수가 있고 IB에 베타를 곱하게 되면 IC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 여기 저항이 무엇인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죠.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회로도에서 그리게 되면 여기 만약에 RC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RC가 얼마냐에 따라서 로드라인이 바뀌게 되죠. 근데 VCC가 일정하니까 이 점은 일정하고 이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로축과에 만나는 점 Y인터셉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VCC는 일정한데 분모가 바뀌니까 교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B는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교점이 이 곡선상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때 IC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여기 R 로드라고 써 있는 RC가 바뀌어도 교점의 전류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가 되는 거죠. 유사하게 여기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서 다 설명했었죠.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만약에 베이스 쪽으로 바라봤을 때 등가 저항인 이 저항이 R2보다 10배 한 것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끊어서 해석하는 것과
이 전압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압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한 조건이 이런 거였었죠. 이거나, 아이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전류가 대부분이 다 일로 흐르고, 여기는 조금만 흐르면 조금만, 네, 조금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를 때.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VB가 일정하고 0.7V 뺀 VE도 일정하고, 그러면 저항이 일정하니까 전류도 일정하죠. 즉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구하는 과정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 소스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TR은 앞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했었죠. 이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입력이 들어갈 때 여기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스위치로 생각을, 아이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아이고,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이가 되면 붙게 되고, 아이고, 이제 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이제 그런 스위치가 되는 건데요.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들어와서 이게 하이가 들어오면 붙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뭔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붙게 되면, 그러면 VCC와 출력이 연결되죠. 이쪽이 붙게 되면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이쪽이 붙게 되면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연결되면 출력은 하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화 게이트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이가 되면, 아이고,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이가 되면 여기가 붙어서 전압이 이렇게 쇼트돼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이가 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엔드 게이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하이가 뜨기 위해서는 여기도 붙어야 되고 여기도 붙어야 되는 거죠. 둘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이가 돼야 이게 붙고 요게 쭉 붙어서 5V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4장을 진행했습니다. 4장의 이제 동작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커먼 이미터에 대해서도 보고, 커먼 컬렉터에 대해서도 보고, 커먼 베이스에 대해서도 보고, 기타 뭐 DC 전압이 뭐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도 봤었어요. 그리고 스펙에 맞도록 하는 저항 값을 설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커런트 미러와 커런트 소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해서 스위칭 회로에 대해서 스위치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저항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스테빌리티하고 마지막에 뭐 논리 회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설명함으로써 4장을 마치겠습니다.